자, 오늘도 첫 코너는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은 오늘 집에 계세요.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송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혜연 시사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좌청룡 우백호인데 오늘 혼자 제가 잠깐 요거를 저희가 마이크 밖에 전화랑 연결을 하기 때문에 꽂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제가 전혜연 평론가가 전화 들으실 수 있도록 이쪽에 있습니다. 꽂으시고요. 그동안에 송 박사님 네. 첫 번째 얘기부터 우리 같이 들어보죠. 자, 이란에 억류된 우리나라 선박 선원들 소식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이 큽니다. 지금 석방 문제를 협상할 정부 대표단 오늘 새벽에 출국을 했는데 관련 보도 정리하면 같이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나라 국적의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납포가 된 사건이 있었죠. 네. 지금 이곳에 한국인 5명을 포함해서 20명 정도가 타고 있고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그 생명과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요. 오늘 새벽 이 조기 석방을 협상할 정부 대표단이 출국을 했습니다.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했는데요. 네. 취재진이 이제 관련 활동 계획을 묻자 이란의 외교부 관계자들도 만나고 또 선박 억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양한 경로로도 만나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이란 방문이 한 10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데 예. 이제 오늘 출국한 대표단이 일단 도착을 하면 그와 관련해서도 준비 작업도 하고 또 이란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란 정부가 한국 대표단 방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필요 없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어서 네. 출국이 좀 연기되는 건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계획대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단이 도착을 하면 이란 외교부 등과 교섭을 할 것을 알려졌고 그렇게 된다면 좀 선언들이 풀려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란 측이 지금 기술적 요인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이란 측이 밝힌 명분을 보면 이 7,200톤 정도의 화학물질이 실려 있는 한국 케미오가 대규모 해양 오염을 일으켰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기에는 그렇게 보기만은 어렵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워낙 선박 이동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사, 그러니까 이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면 매년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고 또 외부 충격이 없는 한에서의 오염 가능성은 낮다라고 또 항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라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금 국제정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그렇죠. 바뀌고 있고 예. 미국과 이란과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우리나라는 이제 한미동맹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미국 측의 입장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복잡한 외교 문제가 지금 얽혀 있어서 좀 쉽게 풀릴 수 있을까라는 조금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연 정말 단순하게 기술적인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다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대표단의 방문은 또 성과가 과연 나오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가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 박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예, 이게 이란에서 명분은 기술적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속내는 따로 있다. 그 속내가 뭐냐 살펴봤더니 지금 이란에 그 코로나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한 5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백신 구입이 시급한데 네. 문제는 미국이 이란 제재 때문에 이란에 돈줄이 막혀 있는 거죠. 네. 이를테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의 이란 그 석유 수출 대금이 70억 달러 그러면 한 7조 6천억 7천억 이상이 지금 한국 은행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란이 받지를 못해요. 네. 이란 제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란이 계속 논의를 해왔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미국이 이란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하기 때문에 네. 한국도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 한국이 이제 이런 이란의 요구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석유 대금 납입 그 이란이 지금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네. 이게 뭐냐 하면 코로나19 백신 그 공동 구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네네. 지금 거기를 통해 갖고 백신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한국이 보내주면 그 과정에서 달러로 바꿔질 수가 있죠. 미국 은행으로. 예. 그러면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걸 봐서는 이 돈을 동결해버리면 이란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어떤 거를 요구를 하고 있냐면 한국 정부 요구하는 거는 돈이 오면 불안하니 한국 정부가 이란의 백신을 대리 구매해가지고 물물 교환을 하자. 우리 석유 대금하고 이렇게 지금 협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최종권 1차관이 10일 날 가서 아마 이 문제를 논의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외교 협상력이라는 게 한미 동맹 그 틀 안에서 약간 조금 온실 속 외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이 적대적인 긴장 관계 속에서 엄청난 그 몸집을 키워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기 보름 전쯤 전인데 이렇게 긴장을 막 고조시켜가지고 이란의 몸값도 올리고 또 협상력도 올리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 네. 지금 미국과 이란 갈등 사이 중간에 끼어있는 한국으로서는 매우 힘든 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 평론가께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는 날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뉴스가 이 소식을 다뤘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거를 좀 큰 차원에서 보자면은 일단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가 예고가 되고요. 한중 관계, 그렇죠. 미중 관계의 변화가 또 예고되고 있고 한일 문제, 뭐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민감한 사안 등등에서 있어 보면은 또 미국 정부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미일 문제, 나아가서 대북 관계,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는데 이런 것을 큰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과 이란이 그 핵 합의를 탈퇴한 이후 2018년 5월 이후에 양국 간의 갈등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런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기술적인 사안이라고만은 보기 좀 어렵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어제 국회에 외통위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야 의원들이 공통되게 주장하는 내용이 아마 많은 국민들의 바람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을 포함해서 지금 납포되어 있는 선원들의 생명, 안전을 어떻게 빨리 그렇죠. 확보하느냐이기 때문에 이 네.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나라 외교적 역량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비판도 나오고 옹호론도 나오고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의 생명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국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해결을 또 생명과 해야 되는 안전은 거죠. 해결해야 되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좀 관심이 모아 있고요.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어떤 정부에 대해서 질타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라는 데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단이 갔는데 당장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 임기 보름 남겨놓고 이렇게 한국 상선이 납포된 상황에서도 어떤 조치를 또 내고 있냐면은 이란의 그 철강이나 금속 제조업체 한 12곳하고 해외 판매 대행사 해갖고 총 17곳을 또 제재 명단에 추가했어요. 네.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고 있자 이란이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살 드론 훈련을 하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점차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은 사실 좀 철천지 원수 이런 관계거든요. 네. 이 속에서 한국이 사실은 자국의 이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관심사가 한반도나 한국보다는 이란에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불복하면서 어제 뉴스 보시면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가지고 점거하고 총상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박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 국민 5명이 이렇게 인질로 잡혀 있지만은 이 상황을 풀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한국이 사실 이란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쁠 이유가 없거든요. 미국이 네. 아니면. 왜냐하면 한국은 이란 원유의 한 10%를 수입하는 큰 수입국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란이 또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입니다. 예전에 우리 대장금 영화 그 드라마 기억나죠. 나왔을 때 네네. 이란에서 90% 시청률을 할 만큼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나라가 이란인데 네. 이게 이 중간에서 한국이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번에 대표단이 가면은 한국과 이란의 어떤 국익의 차원에서 협상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네.
외교력이 정말 시험대에 올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403번 상공번님께서는 수원시 도로 전체가 지금 주차장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제설 작업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의견도 보내주셨고요. 0386번님께서는 광주 독림동 아파트 그늘진 곳이 완전 빙판. 이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넘어지면 위험하니까 외출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이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과 여성단체 대표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사실이 지금 알려진 뒤에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여성운동계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고 쇄신을 지금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박원순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이 유출이 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었고 이것을 서울 북부지검에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네. 지난 30일이죠. 지난달 30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검찰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역방향으로 추적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피해자 측의 움직임이 한국 여성단체 상임 대표 김영순 대표에게 전해졌고 그 대표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 움직임을 전했고 다시 이것이 당시 박원순 시장의 젠더 특보에게 전해졌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인순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낸 것을 조금 보면 시점의 차이가 약간 있는데 이걸 좀 기술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점상만으로 보려면 이제 피소라는 것은 일단 뭐 고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서류가 접수돼야 되는 시점을 말하는 건데 남인순 의원의 해명을 보면 고소장이 접수 이전에 이런 어떤 뭐 움직임이 있다던가 이런 것과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전화를 해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를 해서 시장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본 것이다라고 이제 전화를 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했지만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위로를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뭐 고소장 접수 시점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남 의원의 뭐 주장도 일부분은 맞는 얘기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성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 측의 움직임 자체를 결국은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성 정치 네트워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것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았을 수도 있고 또 피해자는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보호를 되고 결국은 이것이 법적 판결로까지 가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주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젊은 여성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여성 단체라는 곳이 본래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피해자를 위해서 있는 그렇죠. 거죠. 피해자와 많은 고통받는 여성과 아직까지는 약자의 위치에 있던 많은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건데 이런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과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느냐. 결과적으로 오히려 가해자로 불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사전에 유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공통되게 나오는 것은 여성단체들이 그동안 여성 인권과 또 여성 정치인들이 어떤 입법화를 통해서 정치의 영역에서 여성의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노력은 했지만 최근 들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초심을 잃고 본래에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한 사람의 문제나 정치 진영에 볼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과연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고 있느냐. 그리고 과연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반성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성단체라는 게 과연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자성의 목소리가 좀 필요하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어떤 점을 성찰해야 될지
그렇다면 이런 목소리를 접하시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남인순 의원의 이 말은 제대로 된 사과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본인이 피소 사실을 몰랐다 이런 얘기하면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데 방점이 가 있는데요. 이 사안의 핵심은 이 성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측면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기본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고 윤리에 반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성연합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직무가 배제가 됐습니다. 이걸 유출한 사건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가 이렇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피해를 당했을 때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단체나 여성 단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고 또 가해자 쪽으로 전달이 됐다는 거는 피해자와의 충분한 신뢰 속에서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에 여성운동계 전체가 좀 정말 반성하고 쇄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86 세대, 86 세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성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초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처음 그 여성운동하고 여성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초심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떤 기성 정치인처럼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오히려 여성의 인권이라는 그 본래의 취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복무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부분을 또 짚어주셨어요.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문제를 자꾸 정치 쟁점화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2차 가해가 일어나고 본질을 벗어난 어떤 여성들끼리의 공격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이 기사와 관련한 또는 이런 내용과 관련한 것을 취재했던 한 기자의 칼럼에서 굉장히 공감했던 것은 지금이라도 사실 여성 정치인과 여성계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좀 더 힘을 쏟았으면 그렇죠. 좋겠다. 지금부터라도.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서로에 대한 비판도 물론 있어야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해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말 여야와 모든 정치권을 떠나서 노력해야 될 과제라는 가장 핵심적인 걸 잘 짚었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두 번째로 여성운동 지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성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간 모든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입법이 됐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지적했던 어떤 성범죄 의사들의 면허증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주 여성 노동들의 열악한 문제 또는 성평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변화는 또 많은 여성 정치인들이 여성계에서 실력을 쌓아서 이뤄낸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독 본인들과 관련된 정당이나 그동안 같이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의 비판에 있어서는 그 비판의 날이 너무나 무뎌졌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특정 정당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어떤 여성운동계가 안고 있는 좀 아픈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에 나오는 부분들은 꼭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저는 젊은 세대의 비판이 통하지 않는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은 이미 기득권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젊은 여성 활동가들 사이에서 여성 인권이라는 본래의 것이 사라지고 우리들마저도 위계 질서 안에서 숨을 쉴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건 아니냐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데자부가 붙은 것도 있고요. 제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젊은 센터장들이라든가 활동가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세대가 요구하는 좀 더 민감한 이슈라든가 조직 내부에서의 비판을 허용하는 문화도 이번 기회에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네, 지금 여성 단체나 여성 운동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많은 업적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편에서 봤을 때 사실은 여성 단체나 이런 시민 단체들이 이런 결국에는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정치권하고 어떤 협업이라든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거는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치권과 여성 단체나 아닌 시민 단체들이 이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내편 내지는 친분에 기반한 인맥 형성이라든가 진영 간에 포함이 되면서 더 이상의 이제
내 사람, 내 진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딘 칼날로 봐주기로 가고 있으면서 여성 인권에 눈을 감는, 이를테면 우리가 여성 인권, 여성 뭐 성평등 이런 얘기를 왜 여성 정치인이나 여성 단체에만 이 과제를 지우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일단 여성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히려 더 일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는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아까 젊은 여성 그 운동가들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단체든 이 기득권이 공고화되면서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형성이 되고 밑으로부터의 여러 건설적인 견해들이 올라가지 않는 조직은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성단체나 어떤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그거를 명분으로 정계의 비례대표로 들어가는 이런 어떤 정계 진출의 루트로 잡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실제로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중간관리자라든가 현장 활동가들이 오히려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저는 뭐 그런 제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 여성 정치인들이 꿈꾸는 그 비전이 기성의 정치인들이 꿈꾸는 거랑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생기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과연 자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저희가 전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난해 12월에 캄보디아 출신의 이주 노동자가 지금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다가 혹한의 날씨 속에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인은 동사가 아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일을 계기로 열악한 이주 노동자들의 지금 현실이 드러난 셈인데요. 10명 중에 지금 7명이 가설 건축물에서 숙소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실태와 또 개선책을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텐데 마침 고용노동부의 개선책도 발표가 됐죠. 송 박사님께서 좀 먼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즘 많이 추운데 지난달 20일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날 그 이주 노동자, 외국인 국적의 이주 노동자가 이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했죠. 네. 이를 계기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주 노동자 10명 중에 7명이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네. 이 가설 건축물이 뭐냐 하면 컨테이너라든가 뭐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시설 이런 것인데요. 네. 이게 실제로 주거 시설로는 매우 미흡하죠. 그런데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지난 1일부터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이주 노동자에게 이런 거를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는 고용 허가를 불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이런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도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게 매우 엄격하거든요. 그리고 또 고용을 앞둔 외국인 노동자가 있으면은 숙소 사진 같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노동법을 제대로 현장에서 지키는지 근로 감독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망한 그 이주 노동자가 뭐 동산이 아니냐 뭐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분이 강경화도 알았다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지금 고용 허가로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이 실제로 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숙소에 있으면서 질병이 있어도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많이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6일에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한 것이고 지난해 9월에서 11월 이주 노동자를 고용한 이 농어촌 사업장 3,500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이주 노동자 가운데 3,850명이 이 설문에 지금 응한 결과를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건데요. 한마디씩만 듣고 이제 마무리하죠. 저는 이 관련 뉴스를 보면서 어떤 업체의 사장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에 이주 노동자를 살게 하면서 월급의 몇 %를 숙박비로 받았다 이런 것을 봤는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해외 이주 노동자로 가서 아픈 세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우리가 힘들어하고 분노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정말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분명히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숙소에 대한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왜 이주 노동자에는 안 지키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이 됐으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열악한 어떤 시설에 사업주도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조사에 의하면 25.5%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농어촌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이 농업이 효과도 많이 없고 수익이 많이 없는데 젊은 한국 사람이 지금 없고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좀 현실에 맞는 농어촌 지원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앞서 저희가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라 이란산 원유를 석유 수출 대금 7, 8천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8조 원 안팎의 규모로 동결돼 있다는 점도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번 주는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죠. 예,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은희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